안녕하십니까. 저는 부산대학교 약학과 허서연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당뇨병의 자연치료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당뇨란 인슐린 분비나 작용이 잘 되지 않아 고혈당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제1형 당뇨와 2형 당뇨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1형 당뇨의 원인은 자가 면역 반응으로 인해 베타세포가 파괴된 것이고 주로 30세 이전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대부분이 날씬한 체형을 가지고 있고 급작스럽게 증상이 발현되고 있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환자는 전체 당뇨 환자의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당뇨 진단 즉시 인슐린 요법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나 매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2형 당뇨병은 주로 유전적인 이유로 인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주로 30세 이상에서 발병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대다수가 비만 체형을 가지고 있고 당뇨의 증상이 천천히 그리고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당뇨 환자의 90% 정도가 제2형 당뇨병 환자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슐린 요법은 필수적인 것은 아닙니다. 마이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나 매크로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이 제2형 당뇨에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2형 당뇨는 운동이나 식이요법만으로도 호전이 가능하고 제1형, 2형 당뇨뿐만이 아니라 2차성 당뇨 그리고 심신성 당뇨 등의 다른 종류의 당뇨병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의 진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크게 4가지 방법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1번 공복 시 혈중 당 농도가 140 이상인 경우, 두 번째 75g의 글루코스를 섭취한 2시간 이후에 혈당을 재었을 때 그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세 번째 혈중 당화 색소가 6.5% 이상인 경우, 네 번째 다뇨 다갈 이유 없는 급격한 체중 감소를 나타내면서 평소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에 당뇨로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원인은 크게 3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훈제 또는 말린 고기를 많이 섭취했을 때 그 고기 내에 N-니트로소라는 성분에 의해서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바이러스 감염으로 베타세포가 파괴되는 경우, 세 번째, HLA-B8 유전형의 사람에게서 주로 베타세포에 대한 자가항체가 발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제2형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비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식이지방, 즉 고지방 저탄수화물 식이를 많이 한 경우에 제2형 당뇨병의 발병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인슐린 조절 활성에서 보조인자로 작용하는 크롬이 결핍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출생 전에 모체가 고혈당인 경우 태아의 당뇨 발병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당뇨병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가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인슐린 강화요법을 시행한 환자에게서 만성합병증 발병률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슐린 강화요법이란 건강한 췌장에서 생성되는 인슐린 수치의 계속적인 변화에 부응할 수 있도록 고안된 요법이며 이를 여러 번 인슐린을 투여하거나 인슐린 펌프를 설치를 해서 치료받는 경우입니다. 제2형 당뇨병의 경우에는
먼저 식이요법이나 운동으로 당뇨를 조절을 하는데 그것으로 조절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를 추가적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추가적인 인슐린 사용은 제한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구용 혈당 강화제의 경우에도 한계점이 있는데 저혈당, 두통, 피로,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이 존재하며 장기간 사용 시에 그 유효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 알코올 중독자, 간장의 신장애 환자의 경우는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계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의 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합병증에는 먼저 저혈당증이 있습니다. 저혈당증은 제1형 당뇨병에서 보다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 발한, 떨림, 신경증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식사를 거르거나 운동량이 지나친 경우 고용량의 인슐린 투여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있습니다. 이 역시 제1형 당뇨병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인슐린 부족으로 인해 케톤산이 축적돼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피로감, 오심, 구토, 다뇨, 다갈, 혼수 증상을 보이며 케톤산증이 올 경우에 응급상황이므로 신속하게 치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성합병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맥경화증이 있는데 이 동맥경화증의 치료 타겟은 LDL이 130 이하, TG는 50에서 150, HDL은 35 이상으로 높이는 데 있습니다. 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생활습관으로는 동물성 식품량을 줄이고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섭취를 줄이는 것에 있습니다. 두 번째, 섬유질을 많이 섭취하고 체중을 줄이며 규칙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고 금연하며 카페인 섭취를 줄이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당뇨병성 망막전증이 있고 네 번째로는 당뇨병성 심장병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당뇨병성 발궤양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발을 깨끗하고 건조하게 관리를 해야 되며 금연을 해야 하며 또한 국소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데 그 예방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당뇨병의 자연치료 중에서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이요법은 당뇨병 치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방법으로 권장 식이 방법은 고탄수화물 식물성 섬유식을 하는 것입니다. 고탄수화물 식물성 섬유식이란 시리얼 곡물을 많이 섭취하고 콩류가 풍부하고 정제당과 지방 함량이 낮은 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것입니다. 먼저 수용성 식이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에는 헤미셀룰로즈, 점액, 검, 팩틴 등이 있습니다. 이런 수용성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의 소화나 흡수를 느리게 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킵니다. 권장량은 1일 한 50g 정도 섭취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수용성 식이섬유는 콩류, 견과, 씨, 배, 사과, 밀기울, 대부분의 채소 등에서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일이나 과당을 자주 섭취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과당은 간에서 포도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급속한 혈당 상승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양보충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크롬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크롬은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키고 체중 감소, 체질량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총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떨어뜨리고 중성지방의 수치도 떨어뜨립니다. HDL의 수치는 높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권장량은 1일 200 마이크로그램 정도를 섭취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타민C가 있습니다. 인슐린에 인해서 세포로 흡수되기 때문에 당뇨 환자에게서는 비타민C 결핍이 주로 일어납니다. 비타민C가 결핍됨으로 인해서 콜라겐 생성이 억제되고
혈관 질환, 면역계 약화 등 당뇨병에게 치명적인 증상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는 고용량으로 해서 최소 1일 2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보이며, 브로콜리, 후추, 감귤 등의 음식 섭취와 보충제를 통해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니아신이 있습니다. 이 니아신이라는 영양소도 당 부하의 필수적인 영양소이고, 특히 일형 당뇨병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춘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니아신은 부작용으로 피부 홍조, 피로, 간장애를 동반하기 때문에 헥사니아시테이트라는 형태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헥사니아시테이트라는 것은 하나의 이노시톨에 6개의 니아신이 결합된 형태이고,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을 위해서는 1일 600에서 1000mg PID로服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비타민 B6와 B12가 있습니다. 이런 비타민들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하고 치료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비타민 E입니다. 이 비타민 E는 항산화 비타민으로서 인슐린 작용을 돕고 당뇨병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용량으로 800에서 1200 IU 정도를 하루에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마그네슘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당 대사, 망막병증, 심장질환 등의 합병증을 예방하고, 특히 현대인이 많이 먹는 가공식품에서는 마그네슘이 정제되기 때문에 1일 300에서 500mg 정도를 보충제로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충분한 양의 두부, 콩류, 씨, 견과, 녹색 잎채소 등을 섭취해주는 것이 좋으며, 특히 마그네슘을 먹을 때는 비타민 B6를 병용을 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비타민 B6가 마그네슘을 세포 내로 들어가게 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칼륨이 있습니다. 칼륨은 인슐린 민감성과 분비를 개선시키고 심장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인슐린 주사를 투여하는 환자의 경우에는 칼륨이 손실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칼륨을 보충해줘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륨은 식이를 통해서 섭취를 권장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영양제의 경우는 오신, 구토, 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신장장애 환자는 주의해서 복용해야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플라보노이드가 있습니다. 플라보노이드의 기능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당 대사 산물인 소르비톨 축적을 억제시킵니다. 또한 세포 내 비타민 C를 상승시키고 그로 인해서 혈관을 강화하고 면역계를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플라보노이드는 빌베리, 포도씨 추출물에 다량 함유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홉 번째로는 필수지방산이 있습니다. 필수지방산 중에서도 첫 번째, 감마리놀렌산이 있습니다. 감마리놀렌산은 당뇨병의 필수지방산 대사를 개선시키고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예방하는 기능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메가3가 있습니다. 오메가3는 콜레스테롤 수치, 중성지방 수치를 감소하는 데 효과가 있으며 저용량으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EPA의 경우는 1일 900 또는 1800ml 정도를 복용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면 연어, 청어, 고등어, 넙치 같은 한류성 어류의 섭취량을 늘리고 달맞이국 종자유, 블랙커런트유에서 추출한 감마리놀렌산을 480ml 정도를 시기에 보충해서 섭취하도록 합니다. 또한 1일 약 15ml 정도의 아마인유를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식물성 약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양파와 마늘이 있는데, 양파와 마늘에 함유된 화학함유 성분이 인슐린과 경쟁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주, 김내마, 실베스터, 호로파, 솔트부시,
프로테로카르푸스와 에피카테킨 함유 식물, 빌베리, 은행잎, 인삼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은 1형, 2형 당뇨병 환자 모두에게 권장되고 있으며 운동의 효과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대시키고 당 부하를 개선시키며 HDL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중성지방이나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감소하고 비만 당뇨 환자의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냅니다. 운동을 하는 방법은 일주일에 적어도 3회에 걸쳐 30분씩은 해줘야 되며 최소 심박수가 50% 상승할 때까지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은 저혈당의 경우에는 운동을 피해 주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